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파트너인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해외 출장을 좀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좀 모셨는데요. 길윤형 한겨레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땜빵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아유, 원래 땜빵이 더 좋아요. 네, 대타로 나오고 뭐 안타로 잘 못 치더라고요. 네. 원래 그 대타로 나와서 그냥 밀어내고 그렇죠. 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그런 경우 많거든요. 아, 말로 홈런 많이 나왔어. 그치? 왜 그래? 네, 포볼을 노리고 원래 방송이라는 게 자리만 비우면 이렇게 뒷담화가 막 장렬을 해. 장렬합니다. 최종건 교수 아마 외국에서 챙길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멀리 있으니까 아무튼 대타발로 치시기를 바라고.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할 때 또 이제 어떤 뭐 무인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외환 유치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란 특검 법안에 외환 유치죄는 명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튼 부품 공작은 있었다 이거잖아요. 예,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어떤 국내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내란형 계엄이 아니고 네. 이 북한과의 어떤 긴장 조성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비상 사태를 선포하려는 계획이 본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대가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방향이 틀어졌는데 사실은 작년, 재작년 말부터 이 한반도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정말 아찔한 순간이 몇 번 지나갔다. 잠깐만, 재작년이면 2023년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뭐가 있었다는 얘기? 지금 이제 들어오는 제보상으로는 네. 그때 정확하게 11월 15일 날 2023년 네. 11월 15일? 예, 11월 15일 날 합참 그 합동 화력 부서에서 예. 북한 4군단 타격 계획을 작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사군단이 어디 있는데? 해주에 있습니다. 해주에? 예. 그 서부전선. 네. 아니 잠깐 우리가 사군단을 친다고요? 그런데 쳐도 지휘 시설이라든가 지원 시설, 예컨대 통신제대나 병영 시설까지 다 쓸어버려 가지고 수년 동안은 아예 도발을 꿈도 못 꾸게 만들겠다. 왜요? 이런 게 계획들. 왜 친다고 한다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11월 그 무렵이 우리가 9.19 군사 합의가 무력화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즉강 끝이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이제 즉시 충분히 응징한다 해가지고 신원식 국방장관이 한껏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인데 그때 뭐 군사위성 날리고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 군사위성 날리고 올 때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합참 자체적인 어떤 필요성이 아니라 대통령실 지시라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 지시로 잠깐만, 대통령실 지시로 돼 있습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혹시 뭐 네. 문서 이런 게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곧 아마 저 공식 발표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제가 맞췄죠 지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문서가 있습니까? 예. 이야,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제보입니다, 제보. 그런데 그 직후에 4군단 그 타격 계획이 너무 규모가 엄청나서 이건 작성한 부서도 실행이 어렵다 그랬는데 직후에 또 22일경에 일주일 후죠. 그때는 이제 전방에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4개 군단 타격 계획도 후속 계획으로 같이 수립이 돼. 네 개 군단을 친다고요? 전방 4개 군단입니다. 4251 군단이죠. 아니 잠깐 그 전쟁하자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건 사실은 국지전 계획이 국지전이 아니네. 전면전 아니고. 네, 전면전 계획인데 네. 근데 이 계획을 일단 지시에 의해서 세웠다 할지라도 실행은 어떠냐. 근데 실무부서는 다 반대죠. 잠깐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타격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 계획을 문서화하기는 했지만 실행은 반대했다. 실행은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게 미국 모르게 어떻게 잽싸게 해치울 수 있겠냐. 계획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항상 그때도 대두됐던 건 미국의 문제였던 거죠. 야, 미국 얘기 좀 이따 하고 네. 다시 한번 이 충격받아서 2023년 11월 15일에 4군단 타격 계획이 네. 세워졌고 네. 일주일 뒤에는 4군단이 아니라 4개 군단에 대한 4개 타격 군단, 계획이 전방 세워졌고 4개 군단 4251 계속 그러면 그 후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획 수립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 안 하고 대통령실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대통령실.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했다. 네. 계획을 세우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상당히 그 전방에서의 어떤 부분에 국지 도발이 있을 때, 어떤 국지적 긴장이 있을 때 이것을 압도적 화력으로 이제 제압하는 네. 이런 어떤 그 계획이 발전되던 터에 예. 2024년 5월부터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규모로 수시로 날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때부터 적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이라는 게 또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6월경부터 이제 북한 오물풍선 부양이 계속되자 후속 계획으로 수립이 됐었고, 근데 이때도 원점 타격의 원점을 어디까지를 원점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죠. 사실. 예. 이런 문제로 계획 작성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요. 예. 그 다음에 서서히 계엄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11월이 됩니다. 작년 11월. 예. 이때는 실제로 그 우리 저 대공 복합 무기 체계라고 하는 비호라는 무기 체계가 있어요. 예. K30 비호라고 있는데 예. 이걸 전방에 대기시켜 가지고 오물풍선에 대해 가지고 자폭탄이나 예광탄을 발사해서 어허. 예, 사격 준비 태세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저기 고각으로, 그러니까 풍선이 날라오면은 이제 고각 75도 각도로 쏘거든요. 예, 요걸 갖다가 사격 준비를 비상계엄 전까지 2 내지 3회 정도 그 실제 사격 준비 직전까지 갑니다. 그 이제 그건 원점 타격이 아니라 날아오는 풍선을 그러니까 격추시키는 예,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게 대략 11월 18일, 예. 작년 11월 18일부터 진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때 저기 오물풍선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경고 사격은 언제든지 가능한 시기였고 단지 풍선이 언제 날라오고 바람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세 조정이 있을 뿐이지 예. 사실은 사격 직전까지 갔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합참 차원이었던 거죠. 예, 이건 합참 차원이고요. 그러나 지시는 지상작전사령부나 이런 어떤 그 예하 지구사의 저 작전 부대의 하달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를 했지만 김명수 합참의장이 거부를 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과 네.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어떻게 이게 종합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반대했다 합참의장이 이렇게만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실제로는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이 작성이 됐었고 계획 차원에서는 이미 작성이 됐었고. 근데 그때 합참에서 논의가 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 부분이 논의가 안 된 건 아니고, 예, 저기 그때 해명이 되게 묘했어요. 네. 묘했어요. 예. 네. 협의는 뭐 하는데 예. 뭐 지시가 있었다 이런 것도 부인하는 식으로 아주 표현이 애매모호하게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확인이 제한된다. 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건이 존재한다는 거, 원점 타격 계획이 존재한다는 거는 토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거든요. 문서화가 됐다면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원을 조금 달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2023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가 한반도가 너무나 위험한 정세였다. 이러고 저 노상원의 수첩에서 네, 그렇죠. NLL에서 북한 도발 유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예,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도 어떤 배경이 있지 않느냐. 예. 예, 무언가 계속 논의되어 왔던 어떤 맥락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처음으로 다시 뭐 그 북한 그 군단 타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지시라고 했다면 네.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안보실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고 근데 지금 이 그 내란과 관련해서 안보실 인사들은 지금 그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처벌을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지 아니, 않습니까? 처벌은 뭐 다 빠져나갔는데 최근에 이제 미세하게 그 흔적이 좀 나오고 있죠. 예. 예, 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그 HID 부대를 아니 그거 재작년에 이해가 방문했다든지. 되세요? 예?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에 그 드론 사령부가 네. 그렇죠.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세 차례 투입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이럴 때도 지금 드론 사령부의 제보 내용은 대통령실 지시라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국방부 합참보다는 대통령실이 예. 어떤 북한의 무인기, 오물풍선 사격, 그다음에 사군단 타격 계획 이런 전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김태호 1차장이 HID 부대를 방문한 게 2023년 6월 1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북한 군단에 대한 타격 계획이 수립이 된 최초는 11월인데 그보다 5개월 앞서서 네. 또 김태호 1차장이 HID 부대를 방문을 했다. 여기에 어떤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헝가라면 시점 더 앞당겨지는 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건 이제 극단적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북한 자유화 예. 또는 어떤 그 국지 도발에 대한 응정 계획을 통해서 예. 어떤 한반도 통일 내지는 한반도 뭐 자유 통일이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죠. 네. 또는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그 판을 벌릴 수 있는 예. 이런 상황까지도 사실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좀 그 대목 제가 지금 기억이 한번 검색 좀 해줘 보실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만 버티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다. 네. 라고 그 이야기한 부분 나온 거 기억나시죠? 많이 나와요. 그거는 뭐 통일부 장관이 뭐 기관장 회의에서도 했던 말이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 번 나와요. 여러 지금 번.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 그게 이제 작년에 통일 독트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8.15 경축사에서 나온 통일 독트린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국면 전환이나 상황 모면용으로 하나의 이벤트를 기획한 수준이 아니라 이른바 약간 북진 통일 비슷하게 아예 애시당초 이게 뭔가 기획성으로 접근했다고도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것이 어떤 그 단순한 그 국지적 긴장 조성을 통한 정치적 노림수냐 아니면 아예 이념적으로 철학적으로 네. 이걸 북한을 갖다가 뭐 자유화하기 위한 어떤 뭔가 행동이 시작된 것이냐. 네. 이 부분 사이에서는 조금 신중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예. 그 사이에서 진동한 것 같다. 그런 왔다 느낌은 갔다. 들어요. 예.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김태호 1차장이 2023년 6월에 HID 부대를 방문했을 때 계엄하고 사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시점상. 그래서 이게 연결 지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물론 이제 김병주 최고위원은 저희 방송에서 2023년에도 계엄 얘기는 자신은 들은 바가 있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북풍 공작 그 기획 차원인데 그게 계엄용이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간 부분이 있느냐. 윤석열 피의자가 계엄을 처음 얘기한 게 전부 2024년 3년 11월경이에요. 네. 이때 비상대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간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같이 간 거고 단지 김태호 그 차장의 HID 부대 방문은 그거보다 훨씬 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연계성을 어떻게 파악하는 건 앞으로 과제지만 이렇게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부분과 합참의 무언가 새로운 계획 수립과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언은 같은 시기에 같이 연계돼서 나왔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어요. 제가 잠깐 끊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주한미군. 주한미군의 감시망이라든지 견제망을 뚫고 이걸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뭐 상식으로 따지자면 우리 길 기자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연합방위 체제 하에서 어떤 한국군의 단독 작전은 어떤 국지적 사태에 국한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도가 지나치거든요. 아니 4개 군단을 동시 타격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언가 어떤 그 계획 단계에서 멈춘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알아채고 또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빨리 끝내려는 어떤 그 기획로를 모색하다가 결국은 그게 여의치 않다 하는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길 기자는 어때서 이게 현실하고 가능한 시나리오였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여태까지 이제 북풍이라는 거는 이게 북한이랑 짜고 우리가 뭐 여기 베이징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선거 앞에서 야 우리 좀 이겨야 되니까 좀 싸줘. 이게 이제 총 한번 쏴주라 이런 거였지. 그게 이제 15대 대선 때 그 총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서로 이제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이거는 엄청난 그것도 병행되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 공수본에서요. 문상호 정보사령관 지금 구속돼 있죠.
그 몽골에서 북한 대사관 접촉하려고 했던 사건을 네. 굉장히 무게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공수본에서 공조본. 공조본에서 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공조본에서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잡혔다라고 네, 하는. 몽골에서 이게 두 명이 네. 그래서 우리 요원이 잡혔다라고 하는 잡혀서 보도까지 송환됐다는 있어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한 흔적이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무언가 우리는 그냥 정보기관끼리 있으려는 어떤 그 일종의 해프닝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공조본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무게 있게 본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외환 유치죄 외국과 통모한다. 내통한다. 네. 내통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목적이 뭐냐가 굉장히 좀 불순해 보이는 거죠. 공조본의 주목은 아직 이제 그 수사 결과는 아직은 안 나온 거고요. 아직은 거기에 미치진 못했습니다. 그래요? 주한 미국 그러니까 미국 쪽에 혹시 반응이라 나중에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그런데 이 무렵부터 저도 미국 사람들 만나면은 굉장히 한국 정보에 대해서 의심하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 되게 이제 흥미로운 게 고무렵인데 이제 그 10월 14일에 그 작년 10월 14일? 네, 작년 10월 14일 김여정 위원장이 엄청나게 재밌는 담화를 내놓는데 이게 너무 인상적인 담화여가지고 굉장히 짧은 저기 담화인데 평양 무인기 사건이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 놈들이 개들인 잡종계에 의해서 자신들의 북한 권리가 침해당했다면 똥개들을 개들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꾸 이제 도발적으로 모습을 보이니까 주인은 미국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좀 미국한테 우리를 똥개라고 부르는 거죠. 미국이 좀 말려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게 너무 흥미로운 그 주제고 그 전날에 이제 그 김여정 위원장이 똑같이 이제 담화를 하는데 그때는 막 우리한테 욕을 해요.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발의 행위의 재발 방지를 담보하라. 그러지 마라. 안 들으니까 미국아 도와줘. 좀 쟤네 좀 말려줘.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작년 10월, 11월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정말. 아니 그리고 유달리 미국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는 흔적을 저는 여러 차례 겪었는데 그냥 국방부에서 어떤 정책만 발표해도 저 의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오히려? 왜? 오히려 저 뭐 AI나 로봇을 왜 하는 군사 혁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김관진 그 왜 전 장관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군사 혁신당을 만들었고 그것조차도 순수하게 안 보더라고요. 저거 또 무슨 뭐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의심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느낌은 내내 받았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를 이야기를 했지만 안으로는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연합방이라는 것은 공동의 위협을 평가하고 또 공동의 수단을 발굴해서 함께 해나가는 게 한미 연합방위 체제인데 유독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꾸 일탈하려는 조짐을 보인다는 게 자기들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연합방위의 기본 어떤 원칙을 지키는 거냐 이런 식의 어떤 그 반응들이 실제 나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그건 실체가 이제 공개될 겁니다. 그것도 있으면. 그런데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지시해서 타격 계획까지 문서화했는데 실행까지는 가지 않았다. 불가능했어요. 그러면 실행까지 가지 않은 것이 일단 확인되는 건 합참에서 그러니까 실행에 대한 반대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실행까지 하라라는 지시가 떨어지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모르죠. 그렇지만 확인이 안 된 거죠, 그거는. 이거는 근데 이제 유독 이 문제만큼은 평시에는 이제 유엔사 정전식 교정 규칙이라는 게 있고 정전 협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자율성이 그걸 아직 넘어서질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뜻을 이루지 못하는 여러 제한 사항이 오히려 더 확인이 돼 버리는 의외의 소득도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면서 그쪽 정세에 팔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렇죠. 억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만약에 옛날 연평도 비슷하게 그렇게 대응을 했으면은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백령도 연평도 일대에서 우리가 대량으로 사격 훈련을 했을 때
과거 2010년에 연평도 포격전을 떠올린다면 얼마든지 북한은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혹시 그러면 그 계획에 그러니까 그 서북도서 주민들 보호 대책 이런 건 있었답니까? 뭐 다 대피하게 돼 있고 뭐 다 계획은 돼 있죠. 그러는데 그때 연평도 백령도에서 K9 자주포하고 천마 다연장 로켓을 거의 300발을 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죠. 참 어디까지 내달리려고 한 건지 정말 참.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또 하나 좀 짚을 게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계속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 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째, 탄핵 소추 직후에 맷 슐랩 미국 보수주의 연합 공동의장,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지금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게 뭐 그 확인이 그 여권 관계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겠죠. 그래서 확인해서 지난달 14일에 그러니까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이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관저로 가서 만났대요. 그러니까 뭐 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그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관계가 있고 뭐 이렇게 소통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측근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만났다는 거나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그 매슐랩이 뭐라고 했는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을까. 그렇죠. 사실 너무 뻔하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뭐 그 미국발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그 이재명 만약에 그 정권으로 이제 지금의 야권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은 한미 동맹이 약화된다. 그래서 친중 정책을 편다. 그래서 미국의 국익에 그게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최선을 다해서 아마 윤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해서 뭐 뒷다리를 잡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요 때를 전후를 해서 미국 쪽에서 실제로 그런 발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영김 의원이 네네. 그 6일 날 그 더 힐이라고 이제 의회지거든요. 여기다가 영김 의원이 공화당 소속인가요? 영김 그렇죠. 영김 의원은 그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인데요. 탄핵을 주도한 이들이 한미 동맹을 약화하려고 하고 그 한미의 삼각 협력, 그 지금 미국이 좀 좋아하는 이런 거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세력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가 이제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어딜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그 여권 쪽에서 이런 얘기를 미국 쪽에다가 지속적으로 하고, 근데 쟤네가 정권이 바뀌면은 굉장히 한미 동맹이 어려워진다라고 이제 그 설득을 했겠죠. 근데 오늘 제가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윤석열 정부는 그 지금 뭐 미국이 정신없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다 가자 전쟁에다 정신없는 상황에서 한반도에까지 이제 전쟁을 사실상 유발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 전쟁이 생겼으면 미국이 개입하게 되고 미국 젊은이들의 소중한 목숨이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이익을 통해서 위협을 당할 수가 있고 그 죽을 수가 있고 이랬던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도대체 그러면 한미 동맹을 중시한다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실체가 뭔가 그런 현타가 오고 미국도 좀 이런 현타가 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그 정계 보수 진영 안에서 한미 동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탄핵으로 인한 한미 동맹 어떤 훼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행여라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발신에 따른 결과 이 가능성을 지금 그러니까 진단해 주셨는데 혹시 오늘 뉴스 아침 7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 올렸다는 뉴스 보셨어요? 뭐 미국 LA 산불. LA 산불을 걱정을 하면서 그 동맹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한남동 관접해 윤석열 지지자들 시위가 전형적으로 미국의 그 SOS를 청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선 구호가 Stop the Steal. 그렇죠. 이게 저 미국의 그 마가 트럼프 대통령 밑에 있는 마가와 음모론자들의 구호거든요. 부정선거로 정권 뺏겼다 이거 있잖아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빨간 모자. 이것도 공화당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보면은 어떤 그 이념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한미 간의 트럼프 지지 세력과 일체화가 되는 방향으로 빠르게 시위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트럼프가 집권하면 윤 대통령을 구해줄 것이라는 여기까지도 지금 기대와 희망이 뻗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길 기자가 보시기에는 지금 트럼프는 지금 우리 국내 상황에 대해서 일체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진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정말 신기하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죠. 사실 뭐 그동안에 뭐죠? 그린란드, 뭐 파나마우나 뭐 갖고 오겠다, 뭐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요상하게 이제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그 트럼프의 무슨 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서 네. 이거 무슨 일이냐 거기서 뭐 와이드한 일이 뭐 크레이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두어 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업로드한 적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트럼프 진영이 뭐 의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과 이제 일본을 활용해서 이게 대중 견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알버지 코이비라고 이번에 국방부 차관이 된 양반이 거부 전략이라고 그래서 이 군사력을 사용해서 중국의 지역 패권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려면은 이제 한국과 이제 일본이 협력을 해야 되고 예. 그러면 주한미군의 성격도 그동안에는 한국 방어에서 이제 대중 견제를 변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정책을 하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더 유리하다. 만약에 그 정권이 바뀌면은 조금 약간 균형 전략을 쓰고 이제 중국이랑도 관계를 관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입장을 아마 가지고 있을 테고 근데 너무 민감한 국내 상황이니까 그 구체적으로는 언급을 안 하지만 이 상황을 좀 우려하게 좀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영김 의원의 그런 얘기들이 그냥 우연히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일정 공유되고 있는 인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전문가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어쨌든 영김 의원 기고문 때문에 지금 교민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요? 야, 이건 거의 폭탄입니다. 어느 정도로 뒤집어졌는데? 뭐 성명이 나오고 성명이 나가서 긴급 뭐 하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 조치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 미국이 이 박정희 전두환 우리 독재자를 지원한 이유가 독재는 싫지만 그러나 소련하고 냉전을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일단은 경제적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거는 자본주의 쇼윈도인데 그렇지. 이러면서 독재를 용인해주고 오히려 독재 정권을 지원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중국과 싸워야 되는 한국에 어떻게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되겠냐. 이런 식의 목소리는 그 당시에 독재 어떤 연대를 하든 이런 어떤 그 과거의 망령을 되살리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건 교민들 사회에서도 상당히 큰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은 사실 이런 상황이 없었어요. 이제 이런 상황을 제가 굳이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이모군란이나 동학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정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폭으로 인해서 정부가 사라진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근데 뭐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그 시민들은 빨리 이 이상 사태를 회복을 하고 다시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리 대표를 뽑아서 이제 원상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 트럼프 정권이랑 특히 일본의 이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세랑 우리 어떤 시민사회, 이를테면 민중이 직접 충돌한다. 약간 이게 동학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는 그냥 정부가 있어가지고 이 직접 충돌을 하지 않도록 그 버퍼 역할을 해주고 협상은 정부끼리 하고. 근데 우리 시민사회의 어떤 그런 혁명적인 열기는 또 정부에서 이제 사법적인 그 정통성 있는 정부가 다스리고 이런 구조였는데 이 정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우리는 빨리 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이게 순종한 어떤 한국 사람들의 열기와 어떤 트럼프 정권이 생각하는 자기네 국익이 정면 충돌하면 이거는 위태로운 겁니다, 사실. 그런데 길 기자님 계시니까 마침 그 점을 여쭤보고 싶은데 전 이 계엄 이후로 일본 측의 반응이 정말로 전 이해가도 안 가고 참 기묘하다고 느끼는 게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거의 바라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나간다는 것을 마치 안타까워하는 거 아닌가. 이 복시면은 아쉽다고 했다면서요. 아쉽다.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제가 일본 신문을 읽는데요. 사실 일본 정치가들은 점잖아서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일본 특히 언론들이 제가 어제 니케이 신문 5면에 가자미토리 우리로 치면은 풍향기라는 조그마한 칼럼이 있어요. 여기 일본 기자가 무슨 칼럼을 쓰냐면은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에 황장엽이 한국의 망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97년에 한국의 권력 핵심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제 황장엽이 북한 사람들이 여기 남한에 많이 있다. 서울에 5만 명의 간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 황장엽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그 어떤 뭐랄까 종북 반군가 세력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비상계엄을 선언하는 그런 선언을 듣고 자기가 딱 황장엽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윤석열의 대단한 상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 실체가 있고. 그러면 같은 얘기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 척결 차원이다. 그 해석인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게 일본인의 그 니케이 신문이라는 일본에서 정말로 3대 신문 중에 하나에 오면에 버젓이 이런 칼럼이 실렸어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칼럼을 딱 그 캡처를 해가지고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것이 일본 사람들의 반도관인가 해가지고 화가 나서 올렸더니 일본 기자들 2명이 댓글을 달았어요. 미안하다고. 다른 회사 소속. 저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정치가들은 점잖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일본 전문가들은 북한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뤄냈던 한미의 삼각협력이 어렵게 됐다. 사실 오늘 중앙일보에서도 그 일본인 기자가 하나 중앙일보에 그 특파원으로 있어요. 그 도쿄 특파원이 일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칼럼의 제목도 그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 최대 성과인 한미일 관계 개선이 그 이번 사태를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참 제가 다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국민들의 인식과 이른바 외세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국익이 지금 엇갈리고 있고 이게 한국 그 정부라는 버퍼가 없는 윤석열의 자폭으로 인해서 범퍼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막 부닥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물리적인 중도는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저는 너무나 이게 그거를 보면 분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참고로 기륜영 기자는 한겨레 도쿄 특파원을 지내신 바 있죠. 일본어도 잘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학위도 있으시고. 결국은 그러면 미국의 이런 시각, 일본의 이런 시각이 다시 환류돼서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 보수라고 부르기 힘들 것 같은데 극우 진영에서 다시 활용이 되면서 다시 증폭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흐름이 최근에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계속 이제 이런 말씀드려서 좀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전 그래도 민주주의가 이긴다고 봐요. 그래요? 그리고 또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는 보편 가치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지정학의 논리보다도 앞서는 가치고 또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럴 때 이제 기사회생을 꿈꾸는 이번에 내란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그 지정학을 끌어들임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돌파구를 열겠다는 이런 사고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장인데 무기 사용까지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무기 사용까지 지시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버티면 이긴다. 아직도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참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거 더 오래 가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비용이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기서 알게 모르게 유형무형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에 뭔가 힘이 작용하기 시작을 한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너무 그게 그게 걱정입니다 정말. 옛날에 그게 하여튼 이게 국가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적어도 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국가가 없었던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지금. 제가 진짜 우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결론은 이런 거죠. 조속한 체포와 조속한 탄핵 심판.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정답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기륜영 기자는 하실만 하셨습니까? 네. 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